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지금이야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죠. 그 무렵 남들은 저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복도 많으세요? 자식들 다 해외에서 성공했지. 노후 자금 넉넉하지. 넓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해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으니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의 50평대 아파트에 언제든 해외로 훌쩍 떠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까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저 숨막히는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10년 전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급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제 곁을 떠났죠.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던 양반이었어요. 우리 부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맞벌이하며 아등바등 돈 모으고 애들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딱 60까지만 고생하자. 애들 다 자리 잡으면 그때 우리 둘이 손잡고 세계 일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우아하게 늙어가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너무나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야속하죠. 지금 생각해도 참 밉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이제 뭘 위해 살아가야 하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아들, 캐나다에 있는 작은 딸, 다들 제 살 길 찾아 떠난 지 오래였죠. 가끔 영상통화를 해도 화면 속 자식들은 늘 바빴어요. 밥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영양제 꼭 드시고요. 아,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걸게요. 끊긴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 너희라도 잘 살면 됐지. 그렇게 혼잣말을 해봐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서늘함은 채워지지 않더군요. 고급 요양원이나 다름없는 내 집에서 매일 눈 뜨는 게 숙제 같고 밤이 오는 게 두려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났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이유 없이 눈물만 흐르는 날들이 이어져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보며 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어르신,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약 처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해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시고 햇볕도 쬐야 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병을 더 키우세요. 사람을 만나라니요. 말은 참 쉽습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변변한 친구 모임 하나 만들어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동창회를 나가려니 옷차림부터 대화 주제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괜히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는 친구들 틈에 껴봤자 속만 더 상해서 돌아오기 일쑤였죠. 병원을 나와 터벅터벅 걷는데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싫더군요. 그 적막한 공간이 무서워서요. 그렇게 정처 없이 동네를 걷다가 오래된 골목 어귀의 작은 서점에 발길이 닿았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참고서 사러 혹은 남편이랑 싸우고 갈 곳 없을 때 괜히 들어가서 책 냄새 맡으며 마음을 달래던 제 오랜 단골집이었죠. 요즘 세상에 이런 동네 서점이 남아있는 게 신기하다 싶었는데 유리창에 붙은 꼬질꼬질한 종이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임대문의, 서점 인수하실 분 찾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추억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또 사라지는구나 싶어 서글퍼지기까지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특유의 묵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오더군요. 이상하게 그 냄새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힘없이 웃으셨어요.
어휴,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밖에 붙은 종이 뭐예요? 서점 그만두시게요? 아저씨는 먼지 쌓인 책장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는 먹고 눈은 침침해지고 자식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성화라서요. 사실 요즘 누가 책을 읽습니까? 적자 면하는 것도 감지덕지죠. 그냥 문을 닫으려다가 혹시나 책 좋아하는 사람이 이어서 해줄까 싶어 붙여놨습니다. 근데 누가 하겠어요? 이 망해가는 장사를. 그 말을 듣는데 묘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점의 낡은 책장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엄마가 상의할 게 좀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그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서점 알지? 엄마가 거길 좀 인수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돈 벌려는 건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해보려고. 아들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엄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안 그래도 엄마 혼자 심심하실까봐 걱정했는데 뭐라도 하시면 활력도 생기고 좋죠.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캐나다에 있는 딸아이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멋지다. 나중에 나 한국 가면 엄마 서점에서 커피나 한 잔 줘. 응원할게. 아이들의 응원을 받으니 덜컥 용기가 났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마음 한편으로 엄마가 귀찮게 안 하고 혼자 잘 지내시면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 저는 서점 인수를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남는 게 시간이고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돈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나 실컷 읽으며 시간이나 때우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일사천리로 계약을 마치고 드디어 제 명의로 된 가게가 생겼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조명을 좀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안락 의자도 하나 들여놓았어요. 개업 첫날 주변에 떡을 돌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무슨 책을 추천해 줄까? 베스트셀러 코너를 좀 더 눈에 띄게 정리할까?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더군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서점 문을 여는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퀵서비스 기사님이었어요. 여기 302호가 어디로 돌아가야 나옵니까? 또 한 명은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박스 남는 거 있으면 좀 내놔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책을 사러 온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텅 빈 서점에 앉아있자니 집 거실에 앉아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집에선 그냥 쉬면 되지만 여기선 왠지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쇼윈도 너머로 힐끔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나? 편히 쉴 팔자를 내 발로 걷어차고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인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그냥 다시 가게를 내놓을까? 하루 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서점에는 파리만 날렸습니다. 가져다 놓은 신간 서적들 위로 뽀얗게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서점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가 얼핏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길을 물어보려는 사람인가 싶어 무거운 몸을 일으키려는데 가만히 보니 어른 키가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기껏해야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아이는 서점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콧김 때문에 유리가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도망가 버리더군요. 뭐지? 책이 보고 싶은 건가? 그때는 그냥 동네 꼬마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와서 서점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행색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계절에 맞지 않는 얇고 낡은 티셔츠에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머리는 집에서 대충 자른 듯 삐뚤빼뚤했죠.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아이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서점을 연 지 보름째 되던 날 드디어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맑은 종소리와 함께 쭈뼛쭈뼛 들어선 아이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에게 곧장 다가왔습니다. 저는 짐짓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죠. 꼬마야, 무슨 책 찾니? 문제집 사러 왔어?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주먹을 꽉 쥐고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 여기서 알바 좀 시켜주세요. 저 청소 진짜 잘해요. 학교에서도 청소 반장이거든요. 기가 찼습니다. 요즘 애들 영악하다더니 당돌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이 팔이 날리는 서점에 무슨 알바가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를요.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애야, 여기는 알바 쓸 만큼 바쁜 곳이 아니란다. 그리고 너 같은 꼬마를 고용했다가는 할머니가 경찰서에 잡혀가요. 가서 공부나 해라. 저 진짜 잘하는데 시급은 깎아주셔도 돼요. 아니, 괜찮다니까. 어서 집에 가렴. 엄마가 걱정하신다. 저는 아이를 등 떠밀어 보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터덜터덜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짠해서 문 밖을 나서는 아이를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부모는 뭐하고 애가 저러고 다니나.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다음날 오후가 되자 그 아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자마자 어제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더군요. 할머니, 생각해보니까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응?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대신에요. 여기서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게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청소도 하고 책 정리도 하고 심부름도 다 할게요. 네? 제발요. 저는 읽고 있던 안경을 고쳐 쓰고 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요즘 세상에 게임 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책이 읽고 싶어서 노동을 하겠다니요. 기특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너 정말 책이 읽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만화책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동화책도 좋아하고 위인전도 좋아해요. 학교 도서관은 너무 일찍 문을 닫아서 읽을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를 안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이 맹랑한 꼬마랑 말씨름하는 게 더 생기있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덜컥 허락했다가 나중에 아이 부모가 알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 네 마음은 알겠다만 그래도 안 돼.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할머니 혼나. 낯선 가게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조건을 하나 걸고 말았어요.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허락 맡아와. 엄마 모시고 와서 허락받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알겠지? 사실 포기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제정신이라면 낯선 서점에서 아이가 공짜 노동을 하겠다는 걸 허락할 리가 없으니까요. 아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죠? 엄마 모시고 오면 시켜주시는 거예요. 약속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녀석은 대답도 듣지 않고
바람처럼 쌩하니 뛰어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저 녀석 엄마한테 혼만 나고 못 오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이가 다시 찾아왔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니 식곤증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고요한 서점의 정적을 깨는 경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익숙한 꼬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한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서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경을 고쳐 썼어요. 어머,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왔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젊은 여성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다른 한 손에는 하얀 지팡이를 짚고 바닥을 더듬거리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성은 허공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훈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 계신가요? 그 짧은 순간 서점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바닥을 더듬거리는 그 지팡이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이 엄마가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얼른 달려나가서 그녀의 팔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의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손길에 화들짝 놀란 아이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30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핏기 없는 얼굴에 옷은 낡았지만 보풀 하나 없이 단정했어요. 그 단정한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장님 계셔. 내가 말한 그 할머니야. 그제야 아이 엄마는 허공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훈이가 혹시 가게에 와서 폐를 끼쳤나요? 애가 워낙 활달해서 귀찮게 해드린 건 아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때문에 숱하게 사과를 하며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냉대와 오해를 얼마나 많이 겪었을지 그 굽은 어깨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지훈이가 폐를 끼치다니요. 얌전하고 아주 착한 학생인걸요. 제 말에 아이 엄마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유자차 2잔을 타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런데 어머님, 지훈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책만 읽게 해주면 된다면서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책 욕심이 참 많네요. 제 말에 아이 엄마가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덤덤하게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사실은 제가 눈이 멀기 전에는 아이에게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지훈이가 엄마 목소리로 듣는 이야기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사고로 시력을 잃고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나니 더 이상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점자 책은 종류가 적고 비싸서 사기가 어렵고 도서관은 제가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어서요. 지훈이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줄은 알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가 엄마의 손등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 공부하려고 책 읽는 거 아니에요. 응? 그게 무슨 소리니?
아이는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 들려주려고요. 제가 책을 다 읽고 외워서 밤에 엄마한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야기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새 책이 필요했어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이 아이가 그토록 서점을 기웃거리고 공짜 노동을 해서라도 책을 읽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자기가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 못 보는 엄마에게 세상을 들려주고 싶어서였구나.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이 행색만 보고 부모가 방치한 아이라고 섣불리 판단했던 제가 원망스러웠고 넓은 집에 혼자 살면서 외롭다, 우울하다, 불평만 늘어놓던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돈과 시간뿐인 나는 정작 나눌 줄은 몰랐는데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어린아이는 엄마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통째로 바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아이와 아이 엄마 앞에서 주책맞게 울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일부러 더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거든요. 지훈이 이 녀석 아주 똘똘하고 성실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가게에 파리만 날려서 심심해 죽겠던 참인데 지훈이가 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책 정리도 도와주면 제가 더 고맙죠. 그래도 어떻게 영업하는 가게에서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지훈아, 너 아까 알바 시켜달라고 했지? 제 말에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며 반짝였습니다. 네, 진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카운터 한쪽, 햇살이 가장 잘 되는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자, 저기가 오늘부터 네 지정석이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 서점의 특별 직원이야. 하는 일은 간단해. 매일 학교 끝나고 와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저 자리에 앉아 읽는 거야.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아이가 긴장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으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책을 아주 꼼꼼히 읽어야 해. 그리고 다 읽으면 엄마한테 들려드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무슨 내용인지 말해줘야 한다. 할머니도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가 힘들거든. 네가 재밌게 읽고 요약해주면 나도 좋으니까. 할 수 있겠니? 아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네, 충성.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 사장님. 어허, 사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할머니라고 불러. 아이 엄마는 그제야 안도한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이가 패기치지 않게 제가 잘 이르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지훈이 덕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이의 서점 근무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아이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칼같이 서점에 출근했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책가방을 맨 채로 헐레벌떡 뛰어오는 통에 들어올 땐 늘 이마에 송글송글한 땀이 맺혀 있었죠.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그 우렁찬 인사 한마디가 적막강산 같던 서점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녀석은 오자마자 걸레를 빨아와서는 책장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일하는 곳인데 깨끗하게 가꿔야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삐뚤어진 책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이 어찌나 야무진지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부지런히 서점을 청소했죠. 녀석은 그렇게 청소를 마친 후에야 창가 지정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의 아이 모습은 정말이지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마치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는 책을 읽으면서 킥킥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슬픈 장면을 읽었는지 훌쩍거리기도 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다 읽은 책을 제자리로 꽂아 넣으려다 말고 카운터에 있는 포스트잇을 한 장 뜯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서 뭔가를 적더군요. 지훈아, 뭐하니? 아, 이거요? 이 책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표지가 너무 시커멓고 재미없게 생겨서 다른 사람들이 안 읽을까 봐요. 여기다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써놓으려고요. 저는 호기심에 아이가 쓴 포스트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소리내어 읽어주더군요. 이 책의 주인공은 똥을 쌉니다. 근데 그 똥이 황금입니다. 진짜 웃기고 배꼽 빠짐. 우울할 때 읽으면 최고. 별 5개. 저도 모르게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황금똥이라니. 어른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아이만의 날 것 그대로의 서평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왜 웃으세요? 진짜 재밌는데. 아니, 너무 잘 써서 그런다, 지훈아. 이거 책 표지에 딱 붙여놓자. 다른 손님들도 네 글을 보면 궁금해서라도 읽어볼 것 같아. 우리는 킬킬대며 그 책을 눈에 잘 띄는 매대에 진열해 두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님이라곤 가끔 길 물어보는 사람이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아이 엄마 하나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다가 그 황금똥 포스트잇을 본 겁니다. 어머, 이거 봐. 배꼽 빠짐이라네? 너 맨날 똥 이야기 하잖아. 이거 한번 읽어볼래? 아이 엄마는 포스트잇 문구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 책을 사갔습니다. 서점을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팔린 제대로 된 한 권이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거실 소파가 아니라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적었어요. 매출엔 12,000원. 겨우 책 한 권 값이었지만 그 숫자가 적힌 가계부를 쓰다듬는 제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이거 뭔가 될 것 같은데? 우울증 약을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만든 작은 불씨가 제 꺼져가던 인생에 불을 지피고 있었어요. 황금똥 사건 이후 우리 서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그 적막강산 같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아이의 포스트잇 서평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틈만 나면 포스트잇에 뭔가를 적어댔습니다. 이 책은 읽다가 배고파짐. 밤에 읽지 마세요. 라면 먹고 싶어짐. 주인공이 바보 같지만 착함.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됨. 포기하지 마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그 짧은 글들이 어른인 제가 쓴 그 어떤 추천사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자기야, 저기 서점 가봤어? 거기 꼬마 직원이 써붙인 메모가 기가 막혀. 책을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 없던 우리 애가 거기서 추천해준 책은 재미있다면서 끝까지 읽더라니까. 어느새 서점 한 구석에는 지훈이의 강력 추천 도서라는 코너까지 생겼습니다. 학교가 파할 시간이면 아이들이 참새방앗간처럼 몰려왔고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다꽃을 피웠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에게 줄 사탕을 채워 넣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혈관에 피가 힘차게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식탁 위에 올려진 우울증 약을 집어들려다 멈칫했습니다. 내가 어제 약을 먹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일도,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 울던 일도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약병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보다 지훈이가 명이네. 명이야.
서점이 안정을 찾으면서 저는 아이의 가족과도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와 아이 엄마 사정은 생각보다 더 딱했어요.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조수석에 있던 아이 엄마도 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차량이었지만 보상은커녕 법적 공방 끝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고 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력까지 잃은 상황에서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집에서 하는 단순 부업으로 근근히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쌀이며 고기며 바리바리 싸들고 그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굴뚝 같아도 선뜻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더군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늙은이가 섣불리 지갑부터 여는 게 혹여나 그 올곧은 모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향한 값싼 동정으로 비쳐 상처가 되진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녀석하고야 농담도 따먹는 사이가 됐지만 아이 엄마와는 여전히 존댓말을 주고받는 깍듯하고 조심스러운 사이이기도 했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차고 넘치는데 아이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티 안 나게 돕는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며칠 밤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아이 엄마와 친해질 계기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을 가야 하는데 활동보조 도우미 분이 사정이 생겨 못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복잡한 대학병원을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섰습니다. 지훈이 엄마, 오늘 가게 문 닫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요. 내 차로 가면 금방이야.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장사를 접고. 안 됩니다. 저 혼자 택시 타고 가면 돼요. 어허, 잔말 말고 타요. 내가 답답해서 그래. 그렇게 그녀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기다리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아니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혼자 병원 오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세상이 온통 깜깜한데 낯선 소리들만 들리면 꼭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잡고 있던 그녀의 마른 손을 꽉 쥐어줬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 지훈이한테는 내가 할머니고 지훈이 엄마한테는 내가 친정엄마나 다름없지 뭐. 제 투박한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그날 병원을 다녀온 후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얇은 막 하나가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살가운 모녀지간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죠. 시작은 반찬이었습니다. 하다 보니 양 조절을 실패해서 말이다. 집에는 나 혼자뿐이라 뭐든 나눠 먹으면 좋잖니? 그런 뻔한 핑계를 대면서 불고기나 잡채 같은 걸 아이 손에 들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마워만 하던 아이 엄마도 어느새 제 투박한 정을 편안하게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밥정이 쌓이니 주말에는 셋이서 근처 공원으로 김밥을 싸들고 소풍을 가는 일도 자연스러워지더군요. 남들은 핏줄이 섞여야만 가족이라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별일 아닌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식구라는 걸요. 아이와 아이 엄마는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놀러 오면 썰렁한 50평 아파트에 온기가 돌았어요. 아이가 집 이곳저곳을 누비는 사이 아이 엄마와 소파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죽은 남편이 꿈꾸던 행복한 노후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살만해. 당신도 거기서 보고 있지? 그렇게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짓궂게도 행복이 무르익을 때쯤 꼭 시련을 던져주더군요. 어느 날 오후 서점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퇴거 통보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내용인즉슨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이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위로금을 줄 테니 2달 안에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였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비우라니요. 돈 문제였다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웃돈을 얹어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 낡은 서점은 저에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죽어가던 제 마음을 다시 살려낸 치유의 장소이자 아이와 함께 일궈낸 추억의 집합체였으니까요. 게다가 이제 막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모두의 소중한 아지트였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동산을 사정해보았습니다. 건물주의 연락처를 알아내 호소도 해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재건축한다는데 뭐 어쩌시려고요. 위로금 넉넉히 챙겨드릴 때 나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건물주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막 재미있게 살아보려 했는데 왜 세상은 나에게서 자꾸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걸까?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며칠 동안 이 문제로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서점에 나가도 전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더군요. 눈치 빠른 아이는 매일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차마 아이에게 우리 이제 여기 문 닫아야 해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실망할까봐, 갈 곳 없는 아이 엄마가 걱정할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이죠. 며칠 뒤 가게 앞에 붙은 폐업 정리 안내문을 보고 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서점에 앉아 짐을 정리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치자. 늙은이의 뒤늦은 주책이었어.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다 맞고 와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 지훈이에요.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비를 쫄딱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보자기로 싼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죠. 지훈아, 이 밤에 왜 비를 맞고 왔어? 무슨 일 있어? 아이는 대답도 없이 성큼성큼 서점으로 들어오더니 카운터 위에 쿵 하고 보자기를 내려놓았어요. 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이게 뭐니?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 들어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모은 듯한 낡은 저금통이었죠. 이거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모은 거예요. 설날에 받은 세뱃돈이랑 심부름값이랑 빈병 팔아서 모은 돈 다 들어있어요. 지훈아. 아이는 빗물이 흐르는 얼굴을 소매로 쓱 닦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돈 없어서 여기 문 닫는 거잖아요. 건물 주인이 돈 더 달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태서 우리 서점 계속해요. 네? 저 황금똥 책 말고도 재밌는 거 많이 찾아놨단 말이에요. 엄마도 여기가 제일 좋대요. 여기 없어지면 안 돼요. 아이는 결국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아이의 냄새와 차가운 돼지 저금통의 감촉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저금통을 들고 빗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시에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망설이고 있었나? 내가 사는 그 넓은 집이 몇 억짜리인데 나는 고작 건물주가 나가라니까 핑계를 대면서 이 소중한 아이의 눈물을 보고만 있었구나.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그깟집, 그깟 돈이 뭐라고.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사이 단단하게 변해 있었어요. 지훈아, 뚝, 울지 마. 할머니가 누구냐? 천하의 왕고집 아니냐? 할머니. 이 돼지는 다시 가져가. 이건 나중에 네가 대학 갈 때 써야지. 대신 할머니가 약속할게. 우리 서점 절대 안 없어져. 아니, 지금보다 더 크고 멋진 곳으로 만들 거야. 알았지?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텅 빈, 하지만 으리으리한 제 집을 둘러보았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지만 이제는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되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집 팔게. 당신도 찬성이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날이 밝자마자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였죠. 사장님, 저 이 아파트 내놓을게요.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펄쩍 뛰었죠. 지금 팔면 시세보다 손해라느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른다느니 저를 만류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깟 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더 시급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금매로 내놔주세요. 그렇게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과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도 통보하듯 연락을 했습니다.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시겠다고요? 갑자기 왜요? 돈 필요하세요? 자식들은 놀라서 물었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돈은 차고 넘친다. 근데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로워 못 살겠다. 나 이제야 진짜 살고 싶은 집을 찾았어. 너희 엄마 이제야 진짜 인생 좀 살아보려고 한다.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집을 빼던 날, 텅 빈 거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남편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 돈으로 더 근사한 일을 저지를 거야.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해줘요. 저는 아파트를 판 돈으로 그동안 눈여겨봤던 서점 건너편의 1층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죠. 칙칙하고 어두웠던 공간을 다 뜯어내고 벽면 전체를 통유리로 바꿨습니다.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요. 오래된 책장 대신 원목으로 짠 튼튼한 서가를 들이고 한쪽에는 커피향이 그윽하게 퍼지는 바를 만들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아이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 와서 공간이 바뀌는 걸 구경했습니다. 와, 할머니, 여기가 진짜 우리 가게예요? 운동장처럼 넓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죠. 아이 엄마 역시 보이지 않는 눈으로 공간을 둘러보고 벽을 매만지며 신기해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는 그런 아이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덕분이죠. 그 덕에 나도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훈이 엄마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부탁이요? 지훈이 엄마가 우리 북카페 매니저 일을 해줬으면 해요. 아이 엄마는 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카페 매니저요? 그래요. 내가 바리스타 학원도 다 등록해놨어요. 눈 안 보여도 할 수 있게 다 얘기해놨으니까 언제든 가서 배우면 돼요. 아이 엄마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커피를 만든다고요? 그럼요. 청각 후각이 남들보다 예민하니까 훌륭한 바리스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월급도 꼬박꼬박 줄 테니까 이제 부업 그만두고 여기서 당당하게 일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시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단순히 월급 몇 푼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늘 미안해하는 아픈 엄마가 아니라 제 손으로 돈을 벌어 아이에게 당당하게 피자 한 판 사줄 수 있는 멋진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나 아이 엄마나 바쁜 한 달을 보내고 드디어 북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북카페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아이의 황금똥 포스트잇을 기억하는 동네 꼬마들, 아이 손을 잡고 온 엄마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웃들까지 모두가 북카페 오픈을 축하했죠. 가게 안은 고소한 커피향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 엄마는 처음엔 뜨거운 물을 다루느라 손도 대고 컵도 몇 번 깨트렸지만 악바리처럼 연습하더니 이제는 소리만 듣고도 척척 커피를 내려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녀의 밝은 인사가 카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처음엔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를 신기해했지만 나중엔 그녀가 내려준 커피가 제일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북카페는 금세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련된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노키즈존이다 뭐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눈치 주기 바빴는데 우리 카페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신발 벗고 뒹굴며 책을 볼 수 있는 다락방도 만들고 엄마들이 편하게 수다 떨 수 있는 단체석도 마련했거든요. 사장님, 여기 너무 좋아요. 애들은 책 보고 우리는 커피 마시고 천국이 따로 없네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보다 줄었을지 몰라도 마음의 잔고는 매일매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카페 앞 화단에 아이랑 함께 꽃을 심고 여름에는 아이 엄마와 팥빙수를 팔아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가을에는 독서 퀴즈 대회를 열고 겨울에는 트리 장식을 했어요. 그 사이 아이는 콩나물 자라듯 쑥쑥 컸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녀석이 어느새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고 코수염이 거뭇거뭇한 고등학생이 되었죠. 사춘기가 와서 틱틱거릴 때도 있었지만 녀석은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가 끝나면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토스트 있어요? 뭐냐, 내 새끼. 잼 많이 발라주랴? 녀석은 카페 구석, 어릴 때부터 앉던 그 지정석에 앉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서점 밖을 기웃거리던 그 꼬마가 이제는 저렇게 듬직한 청년이 되어 내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 엄마도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엔 화색이 돌고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쳐났죠. 그 사이 저축한 돈으로 임대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멘토링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조금 굽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50평 아파트에 갇혀 살던 10년 전보다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지난 겨울 아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할머니, 엄마!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오더군요. 지훈이었어요. 녀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와? 넘어질라. 제가 놀라서 다가가는데 아이가 와락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덩치가 산만해진 녀석의 품에 안기니 제 몸이 쏙 들어가더군요.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서울대 합격했다고요. 뭐? 정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이 엄마 역시 그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뛰쳐나왔죠.
지훈아, 정말이야? 우리 아들 정말 합격했어? 응, 엄마. 나 장학생이래.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대. 그날 셋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카페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다가 사정을 듣고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죠. 감정을 추스른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텐 할머니가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엎드린 녀석의 등 위로 제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 문을 닫고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우울증에 걸려 죽고 싶다고 되뇌던 60대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용기 내어 그 낡은 서점을 인수하지 않았다면, 알바를 시켜달라던 맹랑한 꼬마를 매몰차게 쫓아냈더라면 지금의 이 벅찬 행복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아이와 아이 엄마를 구제해줬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구원받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말라 죽어가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사람 구실하며 살게 해준 건 바로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으리으리한 아파트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기다려주는 이 커피향 가득한 공간이, 사장님 오셨어요? 라며 반겨주는 딸 같은 직원이, 그리고 할머니! 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손주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제 노후는 차고 넘치게 화려합니다.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엽니다. 딸랑, 이 맑은 종소리가 제 인생 이막을 알리는 축포처럼 들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이 듦이 서럽고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 말고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인연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